그동안 너무나 투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외모의 변화도 관찰하면서 그리고 공정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다. 이재명 시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윤경 의원이 시켜가지고 시킨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뭘 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스티브 잡스의 흉내를 좀 내라 그런 취지. 네, 제가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정말로 말 잘 듣습니다. 의외로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받아들이죠.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죠? 하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 약간 어색한데 이런 것도 헤어스타일도 좀 바꿨어요, 사실. 원래 젊은이로 돌아가라. 그래서 국가도 좀 젊어져야 되고 또 우리한테 꿈도 지금 가져야 되고 하니까 젊은이를 상징하는 꿈, 활력 이런 걸로 좀 가자고 해서 제가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네, 아까 미리 우리 재윤경 의원이 들었던 것처럼 저는 주빌리 은행 은행장입니다. 유종일 박사하고 공동 은행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재윤경 의원이 의원 아닐 때 이 일을 시작하셔서 성남 FC의 공식 후원이 주빌리 은행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있죠. 주빌리 은행을 저희가 홍보하고 이제 공익 광고를 하는 거죠. 성남시에서 또 처음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주빌리 은행 소각 작업도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서민 비탄감 이 프로젝트도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할 텐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웃기는 것이 실제로 예를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돈을 쓰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서민 금융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350만 정도의 연체자가 있고 그 중에 장기 연체해서 그러니까 한 10년 넘도록 연체해서 돈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이니까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세도 못 얻고 주민등록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복지 지출해야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세금을 전혀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빚죠. 그러면 이제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노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을 보통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럼 원금이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그게 이자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 3,000만 원 돼 있는 상태인데 갚을 길이 없죠. 근데 이게 묘한 게 이 채무자한테는 그게 3,000만 원짜리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인데 채권자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보통 0.5% 내지 1%에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면 10만 원 또는 5만 원에 사고 팔아요.
돈 받아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고, 그럼 또 막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10만 원 주고 사서 없애버리면 10만 원이면 그 사람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복지 지출 필요 없죠. 관리 비용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일하면 세금 내죠.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추가 공급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0% 이익되는 사업인데 절대 안 해요. 왜? 우리 김무성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이 나태해질까 봐.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진짜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그죠? 버릇 나빠진다, 그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런 거 자꾸 해주면 나중에 습관 된다, 뭐 그런 거였는데, 참 이런 게 슬픈 일이어서 저는 뭐 아주 소액만 투자해도 우리 소위 기업 그 부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169조 7천억인가 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서민들의 비탄감을 위해서는 돈을 쓴 일이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근데 그 중에 100분의 1만 썼으면 웬만한 장기 신용 불량자들 다 구제하고도 남았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뭐 우리 재윤경 의원이 만들어준 얘기에 의하면 이 60만 원 빚 못 갚아가지고 유치장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법원에 불려다니는 기본이고, 집에 뭐 뭐 수색은 아니고 소위 유체동산 압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집에 열쇠로 따고 들어오고,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저도 직접 보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 나라의 참 참혹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 권력이란,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 무제한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가진 양만큼 욕심이 늘어나는데, 이 강자들의 욕심은 사실 막을 길이 없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하는 거죠. 특정인을 뽑아서 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해주라, 약자들 좀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 김초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 권력을 맡긴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오히려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하는 그런 약탈 행위를 도와주고 그 약탈의 산물을 나눠 갖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게 의무인 소위 공직자들이 이 강자들의 이 수탈행위, 약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가 망했죠. 그게 만연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소위 1%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복무하고 있는 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 감옥으로 넣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저하고 종씨입니다. 종씨 집안 같은 뭐 워낙 먼 사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나라가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부당하게 세습하고 세금 내지 않고 특혜받고 온갖 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마치 특권층처럼 행세해 왔는데, 아마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일 겁니다. 그건 결국 국가 권력이 한 게 아니고 또 검찰이 사실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공정한 나라, 또 적폐청산을 바라는 이 거대한 촛불의 그야말로 혁명이 이걸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요. 1%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다. 오죽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자기의 조국을 욕하겠습니까? 헬조선, 지옥불반도 이렇게 말하죠. 하다못해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이템 좋고 능력 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해라. 국내에서 하다가는 다 뺏긴다.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능력 있는 사람도 제가 판교에 우리 성공한 IT 기업가들이 많아서 가끔 보는데 그분들이 저녁을 먹을 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후배한테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정말로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아이템 좋고 실력이 있으면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라.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다 뺏긴다. 나중에 후회하니까 가라고 자기가 권하면서도 그렇게 가슴 아프대요. 그게. 자기하고 같은 생태계 안에서 진짜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공했지만 이건 그야말로 우연에 가깝고 대다수는 다 뺏긴다. 소위 기술 탈취당하고. 근데 그 기술 탈취라는 사람들이 같은 급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규제가 되는데 강자들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특히 재벌인 경우 여기는 뭐 고발해도 소용없고 또 뭐 재판해도 이기는데 막 법원은 그래도 좀 이겨주니까 이기는데 한 5년 걸리고 한 5년 지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배상받는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든 재판 비용에도 못 미쳐서 뭐 패가망신해버리는 거죠. 그냥 뺏기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상을 다 봤으니까요. 이런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겠냐, 경제가 살겠느냐. 강자의 횡포가 횡행하는 곳은 그야말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의결이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된다고 봐야 되겠죠. 된다고 봐야 될 테고 놀랍게도 탄핵 의결하는 날 탄핵 찬성 여론이 78.2%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300명에 78%가 찬성해가지고 233명이 찬성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통과는 됐는데 헌법재판소에도 아마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이걸 아마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최종적으로 된다 한들 과연 이 나라가 변하겠느냐? 대통령 쫓아내면 다 변합니까? 뭐 안 쫓아낸 것보다 쫓아내는 게 낫긴 할 텐데 쫓아내면 확 변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경제 얘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있으면 그 국가 공동체에서 소위 공적 역할을 하는 공직자, 공무원 또는 정치, 행정, 관료 뭐 이런 쪽이 하는 원래 기본적인 역할은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게 최고의 의무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뭐 국가가 막 나서서 뭐 새로운 전혀 좋은 나라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릇을 아주 튼실하게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그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과학자든 문화예술이든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뭐 이런 걸 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 또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의 의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법 권력이죠. 사람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조정해서도 안 되면 최후로 마지막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사법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사법 권력 중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만약에 금지를 그냥 했는데 만약 그 금지를 어기면 너 형벌을 가한다. 너 사형시킨다. 너 무기징역 보낸다. 너 7년 이상 징역 보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로 해놓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형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반하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위반하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는 목숨을 뺏을 수도 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놓은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이 부은 거죠. 근데 이런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엄청난 제재가 예약되어 있는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자들이 과연 누군지를 가려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제일 큰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죠. 이 마지막 권력은 가장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권력을 맡은 영역이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검찰이죠. 근데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수사권 다 장악하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안 하는 것도 권력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하는 게 의무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안 하면 원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검찰이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라고. 안 하면 그만. 이거 잘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형 집행 권한도 다 가지고 있고. 좌우간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집단들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이유는 정치 권력이 썩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임명하는 데가 바로 정치 권력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섞여서 상위 1%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저항할 수 없게 억압하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공평한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강자한테는 약자를 수탈하는 무기가 되고 약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막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잘못된 상황을 만든 최종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검찰이죠.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몇 가지 좀 심각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임명권자를 잘 뽑는 거죠. 임명권자가 깨끗하고 임명권자의 형제 자매들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임명권자의 소위 측근 또는 뭐 임명권자가 속한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무런 부정부패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 잡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개는 본인부터가 뭔가 끌적지근한 게 있죠. 본인, 가족, 측근, 자기 속한 세력 이런 데 다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이도 그걸 알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자기도 해먹어도 어떡할 거예요. 같이 서로 걸려 있으니까 꼼짝을 서로 못하는 거죠. 이 부패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검찰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국가 최고 권력자, 임명권자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같고, 두 번째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걸 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좋아지고 좀 나쁜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이번 박근혜 또 이명박 정부 아래의 검찰처럼 자기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수억 원의 뇌물을 통장으로 받은 그런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온 얼마 전에 그런 사람 하나 검찰 간부가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걸 믿은 거죠. 나는 걸려도 괜찮다고 확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찰이니까요. 그리고 검찰들끼리는 서로 또 봐주잖아요. 잘못해도 서로 다 한 달씩 엮여 있어서 자기는 절대로 안 걸린다. 그래서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구속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가능하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지금 헌법에 직접 임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좀 놔두더라도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은 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주민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권력은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한다. 이게 원래 교과서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을 좀 조정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당연히
고위공직자들 수사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이 나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썩다 보니까 아무도 이 나라의 법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해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을 유용하게 위반해서 돈을 벌까? 이걸 고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얘기인데 핵심적으로는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제가 뭐 평소에 믿어왔던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김대동 박사님 이런 분들 책 다 읽어보고 만들어낸 건 제가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이정우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비정상의 뭐 불평등 뭐 이런 얘기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사법연수원 마치고 우리 정성호 의원 여기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정성호 의원이 어떤 분인지. 저를 멀쩡하게 판검사 할 사람을 꿰어가지고 이 길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저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공장 다니면서 보다시피 팔도 이렇게 다 다쳐서 장애인 되고 뭐 코, 귀 다 망가져서 거의 한 신체의 3분의 1은 망가졌는데 제 그때 꿈은 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안 맞고 살아야지. 제가 공장에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정말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 요새 보니까 야, 초등학교 졸업한 14살짜리 우리 나이로 15살짜리 요걸 어딜 때릴 거 있다고 줄 세워놓고 빠따를 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키가 150, 1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방을 들면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꼬마를 공장에서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군복 입고 빠따를 쳐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다 제가 뭐 이래저래 해서 대학을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내 속았구나 이거 좀 공식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법연수원 갔다 이분하고 몇 분이 꼬셔가지고 저를 사회운동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 길로 오고 말았어요. 우리 이게 정성호 의원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기로 한다는 그 원죄를 갚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상과 신화가 있죠. 1%가 잘 살면 나머지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 1%가 돈 많이 벌면은 뚝뚝뚝뚝뚝 떨어뜨려줘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낙수 효과.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밑에도 이렇게 혜택을 볼 거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 잔이 자꾸 커져요. 위에 잔이 자꾸 커집니다. 꽉 찼어요. 실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에는 약간 유용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성장은 하되 극소수한테 그게 다 과실이 귀속되면서 상대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또 이 강자들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노동자들 탄압하고 이게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양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점점점 예를 들면 국민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이 복지 지출도 줄이고 또 세금도 서민 쪽만 자꾸 증세를 해요. 뭐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준 자료이긴 합니다만 소득세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그냥 그대로 46조, 45조에 그냥 고정돼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소득세와 법인세 금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45조 정도. 근데 지금은 법인세는 똑같고 소득세는 한 60조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만 계속 늘어난 거죠. 이러니까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경제 발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 같아요. 원인에서 답이 있는 거니까. 경제는 이제 순환이고 특정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걸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겠고, 또 두 번째는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월급도 좀 많이 받게 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면 소위 일자리 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겠죠. 또 우리나라처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350만 명이 넘고, 또 전 세계에서 실제 통계로는 멕시코를 제치고 1등일 거라고 하는데, 공식 통계는 멕시코 다음으로 2등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2등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죠. 이것만 해도 통계상으로 보면 52시간 불법 노동, 초과 불법 노동만 제한해도 3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파업도 좀 하게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리고, 현장에서 불법 노동하고 초과 근로 불법적으로 시키고 임금 안 주는 이랜드 같은데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월급 적게 주고 있으면 처벌하고 이러면 노동자들의 보수가 올라가니까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겠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정책의 핵심이 그거죠. 기업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강자의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제재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이익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거. 이 걷은 세금으로 일자리 해주고 복지 지출 늘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확대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중산층을 만든다. 이게 그때 당시 정책이었는데, 우리도 이걸 베껴서 지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노동 얘기는 이제 일단 그만두고, 제일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복지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 정책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사회가 새로 도입해야 될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세한 설명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되더라. 실험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낫더라는 거죠. 4대 강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하면 저항이 많죠. 그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결국 두 가지죠. 정부 재정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 세금을 늘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연소득 격차가 상위 10%가 약 45%의 소득을 차지하고, 하위 50%가 5% 갖고 나눠 갖고 있고, 또 국가 자산, 국가의 부의 66%를 10%가 가지고 있고, 50% 하위 50%는 2% 갖고 또 나눠 갖고 있고 이러죠. 이 너무 소득 격차도 크고 그게 쌓여서 자산 각 격차도 크니까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너무 많이 가진 측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좀 해야 돼. 증세하자.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거죠. 그것도 모든 법인에다 하면 또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버는 데만 500억 이상만 법인세 증세하면 약 평균 15조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증세하면 10억 이상 버는 고소득에 10% 정도, 포인트 정도 증세하면 한 2조 4천억.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 하고,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한 7% 정도만 조정하면 28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30조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일단 도입한다. 기본소득을. 그래서 대개 한 28조 원 정도를 100만 원씩 2,800만 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은 출산 지원이나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0세부터 19세까지, 또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어려우니까, 65세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특수한 계층으로 장애인들을 전원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농민이 지금 수출 대기업들 때문에 희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또 전략산업으로 중요하니까 농어민 쪽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하면 가구당 대개 평균적으로는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시골에 5명 정도 가구원이 있으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걸 대신에 또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실제 했던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래시장의 매출이 올라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을 성남에서 영세상인 자영업자한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매출이 또 올라갑니다.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좀 도입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즉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삽니다. 영세 자영업자 560만 명한테 매출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낳겠죠. 수치상으로도 예를 들면 고용 유발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는 워낙 많으니까 제가 순전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경제를 살린다. 일단 증세가 필요 없는 상태, 현재의 재정 수입만으로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도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인 땅, 절대적인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취급되고 있죠. 땅 사면 다 100% 내 거 이런 절대 내 거 이런 게 있는데 소유권은 인정해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보유세를.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자. 국토 보유세를 지금 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이 개인의 10% 정도가 66%의 토지를 갖고 있고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가 75%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땅 좀 가지고 계신가요? 땅 있어요? 있는가? 저도 조금 있어요. 집 대지 지분 하나 있는데 이런 건 집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소수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근데 현재는 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전체 세금 이게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한 6,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00조. 이제 헷갈립니다. 억과 조를 개념이 없어요. 6,5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얼마냐면 종부세 2조, 재산세 5조 요 정도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죠.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얻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한 15조 원 정도 더 걷게 설계를 해서 국토 보유세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오로지 기본소득용으로만 쓰게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 국민한테 한 30만 원, 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일단 초보적으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세를 내고 연 30만 원씩을 1인당 받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고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95%. 약 5%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로는 부동산 집 천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세요 혹시? 상당히 많습니다. 집 100채 이상인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한 채 한 채 사모았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재벌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 안 하다 보니까 막 부동산 사서 투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도 하고 자산 불균형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것들을 조금만 조정하자. 그래서 국토 보유세 신설하고 그건 기본소득 목적세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면 조금씩 아마 이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계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죠. 주식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혹시 국회의원 권한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거나 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였죠. 근데 왜 주식은 되는데 부동산은 안 될까? 꼭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때문에 정책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혜택 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부동산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공직에 취임함과 동시에 비업무용, 예? 요거는 전부 다 팔든지 백지로 다 맡기고 돈으로 나중에 찾아가라. 예. 이러면 그럼 누가 그러겠죠. 나 부동산 많은 사람은 그럼 관료하지 말란 말이냐? 꼭 필요한 건 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말고 아닌 건 팔아라. 그거 가지고 투기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공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약간 좀 심한 조치 또는 계획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못할 거다. 말만 할 거다.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사실 이게 다 옛날부터 있던 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정치하게 만들고 계시지만 근데 정책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의지 문제입니다. 강자들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뭐 어떤 측면에서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제한해서 다수의 약자들과 함께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와의 한판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 한판의 승부는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죠. 실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저도 피해 많이 입었어요. 싸우다가 감옥도 갔고 수배도 대받고 협박당해가지고 제가 뒷주머니에 가스총 3년 동안 차고 다닐 일도 있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죽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총기 소지 허가받아서 뒷주머니에 가스총을 3년을 차고 다녔습니다. 네. 무서워서. 뭐 예를 들면 그거 말고도 많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의지의 문제다. 실천할 생각이 있느냐. 강자들과의 유착이 있냐 없냐. 강자들의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도 한번 돌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